자, 오늘은 교과서 223쪽 생명기술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활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명기술이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요즘에 이제 만들고 하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하나의 생명기술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생명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대상과 이용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거,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적은 투자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제품화가 쉽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생명기술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냐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투입 과정 산출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입되는 건 당연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린 생명체들이 되겠고요. 그 어린 생명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온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일정한 공간, 설비, 인력, 자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투입되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면 그것들이 자라나는 성장과 번식과 그다음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 변환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생명기술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에너지 같은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생명기술의 이 발달을 3개 단계로 나눴어요. 발효와 농경생활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고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이 발효는 아무래도 삭히는 거니까 우리 몸에 소화 흡수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네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장되게 된 것이 아니면 정착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졌던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고 여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생명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세나 이제 근대에 와서는 백신이나 이런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백신이나 이런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생제로 쓰이는 거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페니실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중세 근대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런 DNA 구조를 이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인간 지놈 지도가 이제 완성되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부분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발달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고대 단계, 원시 고대 단계, 그 다음에 중세 근대 단계, 현대 단계 이렇게 역사적인 시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정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서 정리를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생명기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식량 자원을 우리가 얻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나 이런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 분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환경 정화 부분에도 생명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기술은 결국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고 의료, 생명 전장을 위한 의료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환경 정화나 에너지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기술은 어떻다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이런 식량 생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생명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질병이나 장애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명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하는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요 단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223쪽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 교과서 223쪽에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2013년도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곤충을 유망한 미래 식량으로 꼽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곤충이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어서 대량 사육이 가능하고요. 언제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것들이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니 단백질뿐만 아니고 무기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식량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약 20억 명 정도가 1900여 종의 곤충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먹고 있습니까? 스님 어렸을 때는 뭐 메뚜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먹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떠한 대체 에너지 자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누에고치로 되어 있는 번데기는 먹어봤죠? 번데기 굉장히 고단백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곤충이나 애벌레, 그다음에 해초류 이런 것들의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좀 공감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식량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적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생명기술을 활용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식량 자원의 생산이었어요. 자, 식량 자원의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새로운 품종을 많이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인공적인 이런 돌연변 기술을 많이 이용하자는 거예요. 농작물이나 가축에 화학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방사능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돌연변이를 우리 품종 개량이나 신품종에서 많이 만들어서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기르는 난이 있어요. 난도 양난도 있고 뭐 국산 이렇게 우리 토종 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난에 보면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 되지 아니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난이 있어요. 그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럽니까? 구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돌연변이로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돌연변이가 되면 이게 뭐 사람 같지 않겠지만요, 인간 같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식물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 돌연변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자도 보면 백사자 같은 것들은 돌연변이에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식량 자원이라는 부분을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먹거리 부분에서 많은 이런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넣지 않아서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당연하겠죠.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방사선에 만약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됐다면 방사선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돌연변이로 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사성을 쪼개가지고 바뀌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어떤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냐면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표. 똑같은 표인데요.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이롭고 우리 좋지 않겠냐는 거죠. 기능성표들. 그래서 표도 품종이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소개하는 건 뭐냐면 블랙베리. 자,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베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병충해나 추위에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훨씬 더 우리 이 블루베리가 우리 기존에 있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에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 개선이나 간 독성 이런 예방 효과에도 이 블루베리가 좋다는데 이 블랙베리가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거는 음식으로 제공된다면 훨씬 더 우리한테 좋지 않겠냐는 거고요. 또 이제 뭐냐면 우리 재배 시기별로 이런 배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고랭지 배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관령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 이 고랭지 배추가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봄에 저온기에서 생육이 강해서 맛도 훨씬 더 고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훨씬 더 맛도 풍부하고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이 김치의 영양가를 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건 뭘 얘기했냐면요. 이런 돌연변이를 이용한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어떤 걸 이용한 거냐면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충에 강한 이런 DNA를 기존에 있는 이 DNA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뭡니까? 해충이 굉장히 강한 콩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해요. 자, 일반 콩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제초제를 잘 분해하는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구조가 좀 변경됐죠? 그래서 제초제를 잘 분해하는 이런 콩을 만들면 우리가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런 우리가 말하면 식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한 생물에 유전자 일부를 분리하고 그 자리에다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유전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재조합으로 인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끼리도 조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고요. 인슐린이라든지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생산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이라든지 유전자 치료 등에도 많이 이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러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유전자 DNA를 이거 쪼개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람의 이제 보면, 사람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사람의 이 부분에 이제 암이 발생되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DNA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빼내고, 이 DNA, 강한 이게 DNA를 집어넣으면,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잘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우리가 곁들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전자 제어 기술로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슈퍼 옥수수. 기존보다도 한 2배 이상 큰 이런 슈퍼 옥수수. 그 다음에 대형 연어. 똑같은 연어인데요. 훨씬 더 큰 연어를 만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선의 양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토마토는 잘 물러지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잘 무르지 않는 이런 토마토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면 토마토가 익어도 잘 터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 그 다음에 파란 장미. 일반적으로 장미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하니까 뭐냐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뉴적소, 사람의 이런 유전자를 주입해 가지고 사람의 젖과 같은 이런 성분의 우유를 만드는 이런 이뉴적소,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슈퍼 미꾸라지 뭐 등등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이런 신품종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하나 물어볼게요. 미래의 사람들은 식량으로 무엇을 생산해 먹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래에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유전자 변형, 제조학 기술이 얻어진 거, 돌연변이에서 얻어진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곤충류나 해초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식량들을 우리가 많이 먹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23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225쪽에 보면요. 225쪽에 보면 이제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런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변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식량 자원을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제품의 질이라든지 품질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조직 배양 기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직 배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 일부나 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재생해서 증식시켜 납니다. 자, 우리나라에 희귀난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이렇게 따로 배양액에다 배양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서 다른 배양액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희귀난들이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부가 같이 상품들이 많이 얻지 않겠냐,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직 배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출 수 있냐면요. 이런 번식력이 약한 생물들을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유전적 변이가 적어서 우수한 특성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는 우수한 무병식물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 동물의 수정란이나 배양을 통해서 인공수정에도 많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직 배양 기술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다. 대량 생산 기술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대량 생산 기술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런 난 말고도요, 사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인공시감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감자에 보면 이렇게 눈이 있어요. 움푹움푹 들어간 게 있거든요. 이 움푹움푹 들어간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개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감자의 이런 하나하나의 싹을 떼어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자란 줄기세포를 여러 개로 잘라서 다시 배양해서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인공씨 감자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산삼근에 조직 배양하는 거. 요즘엔 산삼을 별도로 키우려면은 뭐 일반적으로 6년근이다 그러면 6년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6년 동안 키우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그만한 환경 조건도 갖춰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산삼을 조직 배양해가지고 똑같은 생육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것들 해서 같은 산삼의 효능 거의 같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장내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많은 것들을 산삼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동물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거는 식물 사례를 봤다면 난자를 냉동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결 상태의 난자는 생체 기능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자와 결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동물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의 어떤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인공수정하는 거, 인공으로 난자와의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정한 것들을 뭐 이건 여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여성한테도 할 수 있고요. 동물 같으면 뭐냐면 암컷인 것에다가 거기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양을 해서 새로운 개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말하자면 좀 더 우수한 품종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량 생산의 큰 장점일 수 있고,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대량 생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의료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에는 바이오 부분하고요, 바이오 의약품 부분하고요, 장기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오라는 건 생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유전자, 세포 등의 원료 또는 재료를 우리가 의약품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치료라든가 유전자 치료라든가 백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것들은 뭐가 좋냐면요,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떤 겁니까?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는 거. 왜냐하면 생명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용한 거니까요. 또 생명체를 이용한 생산기술의 확보와 생산기술을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한 부분. 요즘에 내가 흔히 말하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겪고 있잖아요. 자, 겪고 있는데 백신을 개발을 해야 돼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떤 겁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체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는 이런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것들을 이런 생산 기술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백신을 아직 접종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백신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백신이라는 것은 면역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항원 물질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병원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를 조작하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신인데요. 백신으로 면역력을 생기게 해서 이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백신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에 필요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백신으로 항체가 형성되면 재감염 시에 증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제 이게 백신 코로나 유전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것도 발전을 하죠. 진화를 하죠.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백신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초에 있는 것들은 백신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제네카라든지 파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기 때문에 백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 백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채취합니다. 백신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유전자를 채취하고요. 양태하에서 체세포 핵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이런 채취한 핵에 인간의 유전자를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 어떤 겁니까? 삽입을 하면 이런 핵이 만들어지겠죠.
자, 난자에서 핵을 제거를 합니다. 핵을 제거했습니다. 난자에서. 자, 제거된 이 난자에다가 여기 있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이 채취한 이 핵을 유전자가 채취한 핵이 인간이다 유전자가 삽입된 이 핵을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것들 삽입한 것들을 대리모에 이식을 합니다. 그럼 대리모에서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해서 출산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태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양이 태어나겠지만 여기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양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인체의 의약품으로나 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이런 우유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유는 어떤 겁니까? 기존에는 양의 성분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유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복제를 해가지고요. 다량으로 만든 이거 똑같은 복제양 돌리 만드는 것처럼 이거를 다량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추출 정제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로 만든 겁니까? 이제 약의 성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약의 성분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백신의 어떤 효과를 가진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고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것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체를 얻고 새로운 이런 약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동물들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사례를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단백질 치료체, 몸속에 대량으로 증식시킨 치료 유전자를 주입해서 대장균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우리 개발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거. 좀 전에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투입을 하면 우리가 단백질 치료제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유전자 치료제로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유전자 형질을 변형시켜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암이 발생되고 있는 유전자를 떼어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암이 발생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치료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백신, 만약에 독감이 잘 걸린다. 그러면 유전자를 이용해서 독감 예방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주사를 하면, 그럼 확진하면 우리가 독감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냐면 좀 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염소의 젖에서 생산된 이런 혈액 응고 방지약 같은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의약품의 대표적인 한 사례로서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이오 장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제 바이오라는 거는 생물체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생물체 장기. 자, 그럼 바이오 장기라는 건 뭐냐면 기능을 잃었거나 손상된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되는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 장기라고 그러는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부분도 없잖아 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줄기세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인공장기, 인공으로 만드는 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장을 인공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종장기라는 건 뭐냐면 동물에서 별도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장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묵인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기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종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체장기 치료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줄기세포 여러 종류의 신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이런 세포를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로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배아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세포에서 얻어서 정해진 장기나 조직으로만 분할되는 거. 쉽게 말하면 좀 커다랗게 나름대로 성장을 한 이런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고요. 배아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중란에서 얻으며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된 가능한 건데, 배아줄기세포는 많이 자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배아줄기세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포에서 얻으며 정해진 장기나 조직으로만 분화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다 자라지 않은 이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줄기세포를 만드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뇌나 뼈나 심장이나 뭐 등등 있어요. 이것들을 어떤 일정 부분 많이 자란 것들, 이것들을 떼어내서 얻을 수 있는 골수라든지 탯줄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체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아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어떤 완전히 세포가 되기 전에 여기서 배반포를 형성하기 전에서 따로 떼어내 가지고 그것들을 배양을 해서 거기서 떼어낸 이것들을 추출한 핵을 난자에 이렇게 빼내 가지고 이렇게 여성에게 기증한다거나 떼어내 가지고 환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낸다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해요. 이게 배아줄기세포라는 거 뭐냐면 다 자라지 않은 것들 중에서 거기서 이렇게 핵을 제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로 이렇게 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성체적이 상당히 작은 자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성체줄기세포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배아줄기세포까지만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용하게 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왜? 성체줄기세포는 뭐냐면 다 자란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한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장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인공장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별도의 사람에게 장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인공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으로 사람의 심장이 많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공 심장을 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종 장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하고 유전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묵인돼지 속에다가 균이 없는 묵인돼지 별도로 이거를 기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묵인되지 않은 뭐냐면 심장이나 간, 인슐린 이런 세포 같은 것들이 사람의 유전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장기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다 자라고 나면 뭡니까? 이 돼지를 떼어내서 여기서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을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 사람하고 있는 장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종 장기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요. 식량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 부분 이용하는 의료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 얘기했고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 정화나 에너지 생산 분야에 우리 이용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 정화 기능을 하는 기술로 뭘 이용하냐면요.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미생물들은 토양이나 지하수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 미생물들이 그런 미생물들을 어떻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양이나 지하수에 풀어놓으면 유해물질들 아무 유해물질 없이 제거를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환경 친화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인위적인 개입 없이 되니까 자연에서 결정되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미생물의 물질 분해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많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방사능 제거에 도움되는 이런 해바라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자연에서 결정이 좋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요. 또 이런 물속에 뻗어 있는 뿌리가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이래 불의 목잠, 불의 옥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자, 바다에 유출된 원유를 이산화탄소의 물로
분해하는 기름을 먹는 박테리아를 이거를 집어넣으면 좋은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 정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친환경 생물 농약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생물 농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 등이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작물에 병충해나 잡초 제거에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을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칼리성 독소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벌레를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이 벌레가 장기에 이렇게 붙어서 독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벌레만 이런 죽이는 미생물 농약이 이게 이용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뭐냐면 아무래도 농약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요. 사람과 가축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굉장히 질 높은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물에서 재배되는 데 사용한 친환경 농약에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미생물 농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해충을 이용한 이런 생물적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약은 이렇게 바틸로스 투리겐시라는 세균을 증식해서 해충 방제에 생물 농약으로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천적을 이용하는 해충 생물적 방제는 진딧물을 먹고 사는 이런 진딧물이 많이 있으면 이 무당벌레를 부르면 이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다 먹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교과서 이제 228쪽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9쪽에 흙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분해가 되면 아무래도 쉽게 그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 오염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 또는 전분이나 셀룰로스 등 같은 걸로 이용을 하면 이런 셀룰로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당연히 좋은 건 뭐냐면 폐기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드는 이 전분이나 셀룰로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료가 식량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을 오히려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바이오 에너지 부분, 에너지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생명 기술에 적용한 생명공학을 이용한 이런 에너지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가스나 알코올 등을 변환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용하게 된다면 원료를 구하기가 쉽고요. 저장 및 재상이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대부분이 식량 자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생화학 플라스틱처럼 식량 부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서 이것들을 해서 가지고 온 것들을 이것들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스를 얻어서 이 가스를 우리가 친환경 연료로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또 곡물을 정제해서 여기서 당분을 추출해서 추출된 당분을 에탄올을 만들어서 그 에탄올 만든 것들을 에너지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기보다도 이것이 대부분이 뭡니까? 여기 식량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아직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생명기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 유전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기능의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을 뭐라고요? 그렇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뭐 기술은 생물의 생명과 분해 능력을 이용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생물 정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활동으로 배우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230쪽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미생물을 발효액을 만드는 거가 있는데요. EM 발효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한번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자, EM의 효과는 뭐냐면 EM 발효액은 악취 제거를 하고 오염된 물이나 정화하고 처리나 식품 등을 산화를 방지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EM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 쌀뜨물을 갖고 만들 수 있고요. EM의 흑공으로 수질 오염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비누나 샴푸, 다양한 화장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음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약 비료에 이런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런 화장실에 한번 이용해 보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화장실의 이제 목적은 화장실의 악취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EM의 원액과 설탕과 쌀뜨물을 이용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EM의 용액에다 100으로 희석해서 변기나 세면대 이 주변에 뿌려서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EM을 한번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액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리터 페트병 한 개에다가 깔때기에다가 계량하고 이거에다가 요용 미생물 원액 20ml에다가 쌀뜨물과 밀가루 1.6리터 설탕 이걸 넣고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만듭니다. 잘 흔들어 녹이고요. 그 다음에 깔때기를 넣어서 이 원액을 넣고요. 밀봉을 씁니다. 식히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0일 정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삭힌다는 거죠. 자, 발효기간 중에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뚜껑을 열어서 가스가 차는데 이 가스를 배출해 주고요. 7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새콤달콤한 이런 냄새가 나면 발효액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완성된 걸 이제 뭐냐면 화장실에 뿌리면 악취 같은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겠죠?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스나 알코올 등으로 변환해서 이 만드는 걸 뭡니까? 조직배양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조직배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이오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거죠? 바이오 장기 이런 것들은 아니죠.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기에 빈칸에 해당되는 생명기술은 어떤 겁니까? 뭐뭐란 천적곤충이나 미생물 등을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작물의 병충해 및 잡초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사람의 가축에 대해 안전하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생물농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명기술에 활용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생명기술의 발달 전망과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